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21대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선인은 6월 4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 능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을 모시고 대선 전국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네. 이로운 보수.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보셨네요. 네. 그거를 제목이 좀 길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로운 보수라는 제목 때문에 사실은 코멘트가 네. 아니 보수가 어디가 이로운 게 있어서 이로운 그러니까 보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향점이죠. 보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로움을 지향하는 거고 진보는 의로움을 지향하는 거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를 얘기하고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 과연 이로움을 위해서 존재했는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서 존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공적인 이로움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네. 하는 거는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식의 언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이로움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목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경향TV의 출구 없는 극단 정치라는 우리 앵커의 멘트가 진짜 떠올랐었어요. 정말요? 예, 출구 없는 극단 정치라는 멘트를 하는 우리 구교영 기자는 제목을 네. 보시면 반가워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구 없는 극단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네. 이제 일종의 양당 정치 체제가 상당히 좀 고착화되면서 상대를 그냥 적대시하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면 그게 고스란히 반사이득으로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네. 득점 요인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이걸 이제 윤석열이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네. 그냥 가짜 단어나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킴으로 해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도 이제 다시 살려야 되고 망가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토대를 쌓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건강한 토대가 만들어서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러려면 이 출구 없는 극단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 답을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조금 이제 정치적인 정서가 좀 안정화되면 내가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나는 진보적 지향이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 내가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서 그렇게 답한 건지 네.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소위 이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혐오와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또 특히 또 강화됐죠. 그러면서 실제로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지켜내고 싶어하는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이 그냥 무너져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걸 좀 했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대학 때 여러 가지 교양서적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나서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보수 영국의 보수 철학자라고 해서 에드먼드 버크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사실은 교과서에서 마주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읽으면서 이런 인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골랐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례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에드먼드 버크가 되게 보면은 시험 문제 이제 단답형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학개론에 그 정도 의미였는데 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것도 사실은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잘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이 19세기에 다 고민해가지고 이미 뭔가 그 응답을 제시하려고 했구나.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하고 그다음에 막스 베버의 여러 가지 저작들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은 있다. 근데 그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읽어보면 정말로 진정한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에서 이분이 맞아요. 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에드먼드 버크도 박정희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자유주의인데. 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친구니까 명절 때 아무래도 이제 긴 얘기를 사회생활하는 형제가 모여서 할 수 있으려면은 명절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을 텐데 네.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그 내가 이 진보나 보수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동생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직원분들이 있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자기가 들을 때 특히 젊은 직원들이 자기가 들을 때는 뭔가 개념이 잡히지 않은 한심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직원분들을 사장이라는 자가 앉아봐 내가 강의해 줄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네. 때 좀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뭐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찾았는데 자기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형은 그래도 현역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냐 해서 야, 그런 거였구나. 나도 네. 좀 안 그래도 우리 보좌진 분들하고도 좀 같이 나중에 어떤 정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되게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편집물 정도로 이러저런 견해들을 모아놓은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좀 아쉽더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 써볼까? 그래서 야, 그 시간이 이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 우리가 했던 얘기들 조금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전화하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 요새는 그렇죠, 만나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녹음할 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고 좀 풀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많다 보니까 조카들이 또 다 20대고 하다 보니까 네. 쓰다가 이제 아재들이나 꼰대들이 하는 얘기로서는 되게 통용이 되는데 아, 서문에 읽어본 대상이 그 조카군요. 여기 네. 나오는 저기는 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인가요, 그게? 셋째가 네. 아들인데 동생한테는 조카죠. 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한 번씩 읽혀가지고 이게 이해가 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쓰면 그래도 시민들이 읽고 활용하실 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나씩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애들도 이거는 재밌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음악 얘기나 영화 얘기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요. 섞어주면 네. 자기네 세대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책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음악이나 영화도 좀 찾아서 보거나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들이 영화 같은 것들도 언급되고 하니까 시중에 지금 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그랜토리노 같은 영화인데 그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보수의 가치를 담아서 자기가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고스란히 녹여낸 저는 아주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존 레논이 네. 히트곡인 이매진 같은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가. 존 레논은 왜 반전 운동을 했고 진보주의자라고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포함이 되면 문화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위 힙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청년 세대 참 반갑게 느끼는 게 책을 읽고 그걸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로 자기 교양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대요. 지금 그렇구나. 20대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양규자 선생님 책 그 모순 같은 책들이 요즘 다시 다시 예. 역주행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조금 더 이걸 문화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정치 얘기라고 하는 것이 꼰대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술자리에서 싸우는 네.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역사도 담겨 있고 문화도 담겨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의 맥락이 다 있어서 나하고 이게 무관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20대 때는 일상이 그냥 전쟁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다 보면은 공권력의 실체, 국가폭력의 전횡 이런 것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자본주의적인 환경 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2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가치를 알고 본인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어내면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출구 없는 극단 정치의 폐해는 좀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죠. 아니 정말 그 최강 형제가 명절에 이런 기획을 한 셈이 되는 건데 네. 언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자신의 정치 지향 같은 걸 밝히면서 그렇죠. 민주당은 중도 중도 보수 보수다. 정당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짜고 한 것처럼 마케팅을 해줬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 추석에 처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고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어느 날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게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 지금 꼭 필요한 책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이런 또 독후감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권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러는데 그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실제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괴리될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약이나 정책적 지향이나 나중에 이제 집권 후에 어떤 행정 전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 지형이 그 소위 보수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극우로 너무 달려가니까 네. 중원을 장악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으로서도 유효한 면이 있었지만 여하튼 저는 그런 논쟁이 촉발된 게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쳤어야 한다. 네. 그래야지 이 내란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진행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반가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네. 역사적 현실로 막 바꿔준 거.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학벌 중심의 기득권 구조가 얼마나 강고한 것이고 얼마나 뿌리가 깊었고 얼마나 또 폭이 넓었고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 이걸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다 하는 껐덕대는 관료들이나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한 수준의 교양과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었는가를 너무 잘 보여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데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 뭐가 이제 폐허가 생기면 뭐가 새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바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법부까지 나서가지고 완전히 민낯을 보여주니까 참 그 예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로마 시내에 좀 멋진 유적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남을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과거에 이제 쿠어바디스 같은 영화에는 그런 게 담겨 있기도 한데 윤석열이 현대판 한국판 네로의 역할을 해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대로 우리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좀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가족, 네, 질서, 법, 역사, 전통, 권위, 그렇죠. 규범, 도덕, 근면, 절제, 품격 이런 단어인데 네, 눈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이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족. 네.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을 중시하고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인 거 맞지. 네. 근데 가족을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게 보수의 가치는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거는 보수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뭐 품격이라는 거는 뭐 그냥 찾아볼 수가 없고. 바지 하나를 주워 입는 네. 거에서부터도 뭐 너무나 드러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그러면은 막 주체할 수 없는 탐욕 이런 걸 떠오르는 분들이 네. 진보적 지향을 가진 분들에게 많고 보수적 지향을 가진 분들한테 진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럼 싸가지 없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게 지향하는 바는 아니죠. 진보의 싸가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의로움을 지향하고 있다면 정통 보수가 보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거기 담겨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 멸시하고 어쩌면 더 사회가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바라기는 하여튼 이 책이 좀 화두가 되고 네. 좀 반가운 제안이 있기도 한데 뭐 이걸 외국의 번역서로 영어로 내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손색이 굉장한 없다.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이런 책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심리학자들이나 뭐 진화생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투표하는가? 뭐 이런 류의 책. 네.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냥 어찌 보면 그 리포트 형식의 분석서잖아요. 전공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으니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대비해라. 뭐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대중들이 이거를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제 넘은 바람도 그리고 있죠. 저는 이 책 목차 보고서 가장 먼저 본 게 맨 뒤부터 봤어요. 뭐냐면은 가장 진보적인 유승민, 예, 예. 가장 보수적인 노무현의 연설을 실으셨는데 특히 가장 진보적인 유승민의 연설을 공개하셨는데 왜 어떤 지점에서 가장 진보적인이라는 평가를 다르셨습니까? 아, 이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 그러니까 의로움, 공동체가 어떻게 이익을 나누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연설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뿐이었고 지나고 나서 이제 박근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죠. 당내에서도 반발하기도 했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의 그 연설을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의 민낯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그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고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요걸 이제 쉽게 되는 과정에서 출판사 편집자분들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같은 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사자한테 영화도 예. 등장하고 뭐 포스터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게 쭉 체크하시는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연설문도 이건 공개된 거고 다 그렇죠. 네. 공공용 기록물이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혹시 물어봤구나. 모르니까 하고 네. 전화를 드려봤대요. 그래서 최모 씨가 책을 쓰는데 의원님 연설문을 원용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최강욱 의원이요? 그러면서 웃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유승민 대표가 어디 가가지고 최강욱이 이렇게 말했고 책에 이렇게 썼는데 나도 그 가치에 공감한다 이러면은 향후에 우리 정치 지형 속에서 상호로 존중하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효과도 좀 기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설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80 중반에 달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이 책을 정독을 하시고 나서 야 나는 유승민 연설문을 이번에 제일 열심히 읽어봤는데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예, 다시 야 봤는데. 이런 예.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지점에서 유승민을 다시 독해하다 보니까 대선이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환상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게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지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갖게 될 솔직히 정도였어요. 이 글이. 그렇죠. 저기가 이제 윤여준 장관님 영입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유승민 네. 의원도 뭔가 표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유승민 대표의 선택에 달리신 문제겠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는 분이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상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원래 몸담았던 정당 안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선도 심지어, 못 나갔으니까요. 예. 친구 아들인 이준석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언한 마당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유승민 의원 대표가 갖고 계시는 어떤 정치적 자질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이분이 뭐 정치권에 오신 지가 한두 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공유될 수 있으면 서로의 오해를 푸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상욱 의원이 지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에는 좀 진짜? 빈축을 사는 행보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막 옷이 찢어져 가면서 막 입장을 했는데 막 헉헉거리면서 인터뷰하는데 저는 가서 반대하고 나서서 이랬을 때가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윤상현 바뀐 같은 거죠. 사람한테도 막 네, 대들고 예. 호소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무시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고 뭔가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하니까 실제 김상욱 의원을 사람들이 접하시고 아 이게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저도 21대 때 우리 저
지성호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오, 북한에서. 네네. 지성호 의원이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불편한 몸에도 서로 불구하고 간에, 예. 그 뭔가 이렇게 지성호 의원이 자꾸 내 눈길을 피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가서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면서 저기 이재정 의원이랑 상임위 하면서 이재정 의원한테 누나라고 불렀거든. 아, 지성호 그래요? 의원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잘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함께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건강하게 논의하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남한에다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의정활동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고마워해. 그러면서 뭔가 그 젊은 사람이 좀 나이 차이 나는 선배를 대하는 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네. 결국 우리 조국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주칠 때마다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용우 의원 같은 사람도 사실 제 고향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 전주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자꾸 그냥 쑥 지나치려고 그래.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아니 왜 아는 척 당신 나 알지 않냐. 그랬더니 네 압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저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간격이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지금 갈수록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살벌해지는 면이 있어서 네. 이번 대선을 겪고 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완화되면 이제 그러려면은 가짜 보수들이 좀 제발 좀 보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래야지 진짜 보수로서 거기서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숨을 쉬죠. 그것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어쨌든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 게 그 대연정이라는 제안도 이제 과감하게 했었던 거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직접적으로는 전혀 없고요. 제가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그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을 했었어요. 그때 아.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국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고 뭐 김진표 의장을 지내는 김진표 같은 분이 뭐 세제실장이었고 뭐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인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국회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당시 노무현 장관께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 받아주시고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으시구나. 어? 그리고 이 몸매 비율에서 이 머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정작 이 국회의원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직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 외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니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까? 이제 그럴 때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신 말씀이나 저작이 가장 현실적인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 이분이 그냥 이거를 하신 말이 아니고 치열한 고민 속에서 이게 드러난 말이었구나 하는 게 너무 반가웠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당선되고 나서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30날 원래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3일이면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봉화 추도식에 열린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전 영상으로 이렇게 좀 그 틀어놓고 보여주잖아요. 결혼식을 가도 뭐 그렇죠. 신랑 네. 신부가 만나온 과정 이런 거 틀어놓듯이. 근데 거기서 노 대통령님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영상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때 저 부산시장 선거인가 낙선을 하고 뭐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그 참모들 앉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잠바를 입고 쓸쓸히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선거를 당시에 제가 열린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후보로 겪으면서 아 나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선거라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실상들을 갖고 있구나. 이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구나 하는데 제가 받은 일종의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치유가 이제, 되면서 펑펑 터지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그 장면이 보면서 일종의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깊은 미안함이 생기는 거지. 저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서 조금 제가
걱정스럽기도 한데 정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어떤 계기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안 중심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신 분들은 이게 피와 식별의 소재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 과정에서 뭐 상대에 대한 날선 공격이 최고인 걸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꽤 눈에 띄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일하던 김경수 지사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내가 쌍욕으로 시작을 했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책무라는 게 있고 그 역사적 기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퇴행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못하고 때예요. 네. 왜냐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상승하는 시기였거든. 더 진보적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잔밋빛 세상을 그러니까, 기대하고 네. 노무현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염원했던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게 컸었고 또 당시에 돼지저금통 같은 걸로 상징되는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맞아요. 이런 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많은 비판과 실망 이런 것들을 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잃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민주정부의 정치인들을 외면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반성적으로 회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너무나 많은 걸 남기신 분이고 그래서 이 책 내면서 출판사에서 일종의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서 모델로 삼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 만들고자 했던 어떤 저작의 그 큰 틀의 제목이 진보의 미래였거든요. 그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진심이 담겨가지고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생명력을 가지고 저같이 이제 미천한 후대에 등장한 사람한테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런 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랬죠. 저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렬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반대하고 지금 비판했죠. 돌이켜보면 다른 판단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번 저작에서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 특별 담화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담화를 실으셨는데 그 글은 어떻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가치만을 내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질풍노도처럼 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의 공동선에 대한 합의나 우리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담아 가지고 네. 만드신 얘기고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제 하신 얘기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일종의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무현의 진심 이런 것들이 행간에 있지만 그 글귀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이거는 진짜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생각이다. 이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적 지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문을 보시게 되면 아 실제 노무현의 고민이 어디까지 다 있었는가. 노무현은 보수는 완전히 배제하고 진보적 지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인가. 그게 아니네. 이걸 보니까 이분의 고민의 깊이가 우리보다 더 깊었네.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는 말들이었죠. 네. 그래서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중에서 그 보수와 진보가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설명하는 대목 중에 예. 그 두 교황에 관련된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흉내는 잘 냅니다. 뭐 하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질적인 인물들이 같이 화합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콘클라베를 사칭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적인 교황이 진보적인 교황을 추천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런 화합 과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교황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몇 세였죠?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 교황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이 왜 프라다를 좋아하고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장하시고 네. 뭐 이런 걸로 좀 비판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뭔가 내 다음을 맡아달라는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로서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자에 대한 이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황이라는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 것이며 얼마나 뚜렷한 한계가 보일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또 성직자로서 여러 신자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올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카톨릭이라는 종파를 어떻게 더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네.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솔하고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서로를 디스하는 것도 되게 고급지게 하고 그러니까 네. 유머도 되게 네. 고급지게 구사하고 이러잖아요. 야, 이런 모습이 우리 정치 현장에서 펼쳐지면 아무리 반정치나 정치 혐오를 조장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더라도 그런 자들이 발붙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두 교황님들이 논의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그 신뢰, 상호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으려면 상대도 나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실제 지금 제가 정치 현장에서 봐도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둘 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이 주장을 나눠져서, 하는데 있는 거라고? 라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네.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니네들이 언제 나라 걱정을 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청년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저거 나쁜 놈들이고 맞아요. 네. 세상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상당 기간 굉장히 유지하고, 결국 사람들이 마음은 다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가장할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할 거야, 이렇게 치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도저히 나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본 게 제가 방문진 이사를 할 때였어요. 방문진 이사 하실 때. 방문진 이사를 할 때 그때 6대3 구조에서 저는 3에 속해가지고 그 6을 바라볼 때 참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대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무 논리도 없고 무슨 그 지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만날 때마다 억지를 쓰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6명 중에서도 눈치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따로 내가 확실한 예의를 보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김재철을 해임하고 김장겸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건 여러 층위가 있는 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름의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오니까 정치인들은 그래도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표밭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자신의 텃밭으로부터 조금만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좀 멀쩡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패악질을 부리던 사람들이 딱 꺼지면 멀쩡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손을 꼽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없는 데서만 얘기해야. 그리고 기자들 있는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당신하고 내 얘기가 절대 외부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건 전제로 하에서. 하고 얘기를 해줘야 네.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고발 사주권이 터졌을 때 저 당의 중진 의원이 저를 오다가 만나가지고 아니 저 그 손준성이가 저 내부에서 뭘 하고 이런 게 자료가 안 남았을까요? 그래서 다 남지고 그때 어떻게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 김웅 의원이 저기 다 전달하고 했다는데 물어보지 그래요. 그랬더니 난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요. 이러면서 아 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최 의원님 힘내세요. 그거 다 밝혀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국힘의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그 정치검사 출신으로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이고 네. 제가 그냥 그 볼 때마다 나는 너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어라는 경멸의 눈빛을 내가 보이던 상대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자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눈빛을 선하게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 혹은 유권자들의 신념이 확실해져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런 게 아니었어. 누가 너한테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어거지 쓰면서 쇼하고 그렇게 하라고 표를 준다고 누가 그랬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바뀌고 그 다시 그런 사람들이 뽑히지 않는다. 그런 나름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좀 그렇죠. 널리 네. 읽히게 되면 대구 서문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전제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신뢰의 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비추어 보면 내란 종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포문을 여신 게 그 최강욱 의원께서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네.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이 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원직을 잃게 된 거의 시작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고발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고 나서 이제 고발 사주가 터졌고, 맞습니다. 예,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를 기소해 놓은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과거에 업무방해로 먼저 기소해놨던 사건하고 그대로 맞물리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먼저 이거를 발견하고 알게 된 사람이 얘기하고 소리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에 대한 신뢰나 공유가 처음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예. 예. 왜 그리고 저거만 가지고 저렇게 크게 떠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고발하게 된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이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집약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봤던 윤석열이라는 자의 수준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처가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네. 공직 후보자로서 처가가 어디까지 깨끗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그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처갓집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물며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는 된 사람한테는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싹이 되는 사건으로 그거를 구교영 기자가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건 저로서는 되게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줬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나름대로 절실한 마음이 있었거든. 이걸 실체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총장으로서 무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 실체를 좀 알고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더라도 좌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너무나 확실하게 공개가 돼서 전달이 된 거고 나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과거에도 뭐 제가 시끄러운 사건에 많이 연루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언론의 예. 취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제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맞아요. 세상에 예. 제기했다라는 거 되게 나름의 그냥 소소한 자부심이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저한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렇죠. 결론조차도 굉장히 선택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정적을 향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과연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저도 오랜 고민이고 의원님도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권력과 검찰은 책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 생각했던 해법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지금 해법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민적 인식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게 되게 달라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검찰을 낼 때만 하더라도 검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고쳐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 이거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일종의 저를 호소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 아셨죠? 자, 이제 다 아셨죠? 이제 바꿔야겠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간의 희생이 좀 너무 크기도 했지만 일단은 윤석열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이게 너무 겁이 없었어요. 길어야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게 지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왕처럼 행동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본인의 위에 있는 1인자 김건희의 위력을 윤석열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제하겠지. 조금 제어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달렸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그냥 백수가 된 것도 하나씩 따져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험악하게 당하다 보니까 주목이 안 돼. 조명을 못 받아. 저는 뭐 양념으로도 취급이 안 돼. 뭐 이재명 얘기 한 10마디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 최강욱이도 좀 당한 게 있지 뭐 이런 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있지 조국 있지 워낙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당해버리니까 취급도 안 돼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뜻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으로 남았는데 네. 당시에 저 똑같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을 생각해 보면은 공수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보자 해서 어쨌든 간에 정부에 계셨지만 어느 정도 일부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왔을 때는 무용하다는 거를 맞아요.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이 개혁적인 지향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래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상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이나 문재인 대통령 실제로 제가 이제 대화나 토론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선의가 맞아. 있는 분이라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상대가 이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좁히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네. 그거를 이만큼만 높여놓으면 다음 사람이 또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셨어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참여정부 때의 주장이 니들은 자꾸 이 수준에 있으면서 여기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네. 당신들이 볼 수 없는 바닥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있다. 거기서 제가 항상 김경수 지사하고도 이게 언쟁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참여정부나 이런 데 주도했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아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 야, 상대의 설득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득의 기법도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 베이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논리적인 설득 또 근거의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도 있다고 나아갈 수 있지만 네. 아예 그냥 힘을 숭상하고 폭력이 제일이라고 문신 새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내 문신보다 네 문신보다 내 문신이 더 커. 네 정과보다 내 정과가 더 많아. 네 주먹보다 내 주먹이 더 세. 네 칼보다 내 게 더 커. 그걸 보여줘야지 꿇는 거지. 거기 칼 들고 문신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소리 해봐야 칼만 맞는다.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좀 겪게 된 거죠.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상대를 신뢰해가지고 개혁한다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구나. 네. 그리고 그간에 소위 이 세상에 근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수구 족벌 언론의 선전이 먹힌 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지금도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법부를 흔들려고 맞아요. 한다. 네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먹히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시민들이 하시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과 조이대의 아주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결국은 수사라는 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검찰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그 사건을 누구한테 배당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맞아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나오는 얘기는 제 친구들이 이제 평검사를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이 꽤 연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더니 한 얘기가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처럼 이제 주요한 수사를 오래 못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주장도 하던데 또 이제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는 거는 특검을 하더라도 종래 관행에 따르면 대규모로 검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것이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그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보다가 특검을 하면 빛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 안에서 정밀한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정교한 게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격차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점에서 드러나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남재준의 진급 비리를 수사한다고 남재준을 잡아넣겠다고 하다가 잘렸는데 남재준 씨가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조정식 기자가 신동아 압니다. 인터뷰를 아주 통해서 유명하시죠. 예. 남재준 총장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관들이 수사를 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좀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군 사법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의 직책을 뺏어버리고 그 법원을 무슨 지휘관이 지휘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좀 그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재준이 뭐라 그랬냐면 군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군은 그런 식의 민간의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쩌자는 거냐. 네. 그랬더니 군에다가 자꾸 외부의 잣대를 가지고 무슨 법률 이런 걸로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지휘관들을 잘 교육하면 된다. 그럼 지휘관이 다 알아서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네요. 예. 그거를 세상에 자기 퇴임 기념 인터뷰로 떳떳이 할 정도면 네. 수준이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개혁 대상에 있는 조직들 하는 말 똑같아요. 다 보면은 검사들은 아니 사실 정치 검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부가 저기만 하면 우리가 솔직히 경찰보다는 훨씬 유혹에 덜 양질 휩쓸리고 아니냐? 이렇게 예. 하지 않겠냐. 근데 게시판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그거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어떤 그 병이 그 뿌리의 중심에 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드러난 거고 경찰은 오히려 훨씬 시끄러워요. 게시판을 보면 실제로 무슨 총경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정권 초반에 그랬죠. 네, 검사는 예. 언제 그랬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그동안에 쭉 배태시켜온 문화나 전통 같은 게 있는 거거든 어디나. 근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재부가 너무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이거 해체시켜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기재부에 나름 생각 있는 관료들로 저도 인정하는 제 선후배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걸 모아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 허튼 놈이 일이 안 될 거다. 수사 기소 분리하면 거학을 척결하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야. 베이스가 되는 논리는. 그죠? 아 기본 기저의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네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우리가 잘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그 이제 이번 내란 사태 진행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내란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왜 국회 청문회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상당히 선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좀 들떨어진 듯한 말투로 맞아. 예.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라이브로 그걸 중계를 지켜보면서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 거다. 제가 새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지금
계엄 직후라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두고 봐라. 저것도 어떻게 하나. 아니나 달러 근데. 아니나 네.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랑 살아봤잖아. 저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면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거악은 너무나 크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의 역사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어떤 제도가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때는 네. 그런 게 무너졌을 때 퀀텀 점프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민낯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하고 자임해왔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자들도 이제 그간의 그 카르텔을 유지해왔던 나름의 수법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다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알겠죠. 항상 그렇게 네. 선한 표정과 그렇게 성실한 자세로 얼마나 조아리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요. 맞아요. 이런 네. 유력자들이 칼된 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네. 또 조아리는구나. 그럼 얘가 내 힘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잠깐이죠. 네. 그렇죠. 정말 잠깐이죠.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쟤들이 맞습니다. 예.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 한동훈이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런 평가를 받았지. 윤석열이 밑에 있으면서 당시에 특검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최순실 특검, 박근혜 특검이 박수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쟤들은 재벌 네. 앞에서도 막 떳떳하다. 당당하게 붙었대. 네. 막 이런 걸로 박수를 보내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속지 않을 만한 경험들을 이제 충분히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쌓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조국 전 대표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면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서로 그 한 집에서 살면서는 뭐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부부가 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네.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느꼈거든.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안에 계시고 본인이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그 얼굴 상태나 피부 상태나 너무 안 표정이나 좋았어요. 이런 게 네. 너무 안 좋았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 거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니까 원래 되게 추위를 타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지난 겨울에 어떨 때 이렇게 확 추워졌다가 맞아요. 네. 별로 안 추웠다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라는 데가 당연히 냉난방 시설이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울 때 조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기간이 다행히 좀 길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조국 선생의 캐릭터가 자기 루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 굉장히 정형화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 정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딱 거기다가 배정한 다음에 그거를 때려주게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 일주일 5일을 딱 해놓고 계산이 있어. 뭐 변호인 접견은 이틀만 할 거고 뭐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거 하루만 할 거고 자기가 책 읽는 시간 하루 정해놓고. 편지 쓰는 시간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사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 어쨌든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출소를 하고 여러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2의 인생 네. 또 정치인으로서 이막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서 오래 보셨으니까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길 좀 바라십니까? 이제 조국 교수 시절에 정치를 권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이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네. 뭐 그럴 때마다 본인이 이걸 사용하면서 나한테는 정치적 근육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현장을 떠나서 격리돼 있는 공간에서 훨씬 더 깊이 성찰하는 면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를 기억하면서 새로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영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제목이 다시 만날 조국인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바 또 추억했던 바를 넘어서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치적 근육이라는 것도 금방 소실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결국
세를 형성해야 되고 세력 싸움이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리 껐덕거리고 뭐 시끄럽게 해봤자 세가 없으면 덩치가 있어야지. 예. 알아주지 않아요. 예. 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세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김영삼 대통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언론에 빌붙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언론에 예. 최대한 환심을 사서 그러니까 YS 때만 해도 무슨 조선일보 장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직에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을 더 망가뜨린 결과가 있기도 됐죠. 하고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정말 후배들이 막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벗어나서 그러면 대중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여러 매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진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커진 것 같고 그걸 알아보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악화돼 가지고 아주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오물이 막 이렇게 그 넘쳐나는 이런 공간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정말 빛나는 해안을 가진 집단지성이 막 반짝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캐치하고 진심으로 거기에 다가가서 수용하고 그거를 자기가 체화해서 실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정치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겠죠. 어쩌보면 저는 그런 서막을 이재명 대표가 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고난이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보람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숙지를 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젊은 변호사 이재명의 모습과 지금 대통령 후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모습은 정말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느끼시기에? 정말 많이 달라요. 예. 정말 신중해졌고 정말 사려 깊고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번쩍거리는 어떤 지적 역량. 되게 흡수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자기 정리가 잘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성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그런 시대적 가치를 온몸으로 받아안는 장점들이라고 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발현돼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모델이 완성될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뭔가 개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네 분의 어떤 삶이 많은 차이, 경력의 차이 이런 것들 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 다른 경력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게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조국 대표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잘 공부해야 될 것이고 저도 또 이래저래 눈여겨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네. 사람들한테 좀 그 뭐랄까 아프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국 대표 이제 면회 다녀오셨는데 혹시 이제 바깥의 소식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윤석열, 김건희 얘기도 이게 종종 전화하고 듣고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상당 부분 한 90% 정도는 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10%의 재미도 있고 뭐 디테일이 또 왜 사람한테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조금 네. 더 깨우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신문 활자밖에 없으니까. 신문 몇 개,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뉴스, 지상파 뉴스 보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뭐 현실의 저기 몇 가지들. 근데 그것도 또 결정적인 얘기는 또 교도관들이 뭐 받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해줄 수 없잖아요. 예. 네.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본인이 바깥에서 정치할 때 보면은 언제 그걸 다 봤나 싶을 정도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 장난 보고 아니에요. 알고 네, 있어요. 장난 아니시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놀랐어요. 예. 아마 본인 그게 되게 답답할 거야. 유튜브 못 보는 게 제일 답답할 거야. 윤석열하고 취미는 같은 것으로 이제 뭐 취미하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그 말미지만은 이 얘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법원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맞아요. 네. 좀 놀랍게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법원이라는데 저도 겪어보면
검찰이 기소를 해도 무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늘 의탁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길 정하는 거 보고 아 이런 믿었던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걸 그렇죠. 느꼈는데 실제로 법조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할 때도. 그러니까 법원도 어떻게 저래요 이런 말을 하거든. 네. 그건 뭐냐면 검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언론인들이 처음 법조 출입하면서 검찰을 상대해 보면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진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처음 검사들을 보면서 무슨 저 중앙지검 차장이네 무슨 네. 대검의 무슨 부장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 대단한 줄 알고 그런 내가 거죠. 훌륭한 사람이 네. 됐구나.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밥을 사주는구나. 이런 걸로 되게 뿌듯해서 거의 도취돼가지고 이상한 기사 써대다가 좀 이따가 이제 선배들한테나 아니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나중에 알죠. 네. 아니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역시 판사들은 좀 달랐어. 왜냐면 판사들은 잘 만날 기회도 없고 상대도 잘 안 해주고 맞아요. 네. 만나기도 어렵고 특별히 또 만나야 될 이슈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면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딱 겪게 되면 어이씨 어떻게 이러죠? 이제 이랬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그간에 우리 사회가 저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86학번인데 네. 이 서울 기준으로 77학번부터 평준화가 됐어. 왜냐하면 그때가 박지만이 대학을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평준화를 시켰어야 돼. 네.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학번까지 사람들을 제가 조금 저하고 차이 나는 선배로 모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그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밥도 먹고 무슨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이럴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럴 때 그분들이 떨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 고3 때의 기억. 내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내가 거기서 1등이었는데 내가 서울법대를 갔는데 뭐가 어쩌고 하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경기고등학교 72학번 동기들이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50대 중후반이었어요. 나이가. 나이가 네,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들. 환갑인 사람들인데 그때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내가 1등했네 제가 1등했네 가지고 싸워 거기서. 미치겠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동문회만 하면 거기서 주요 정부 기관의 인사가 다 정해졌는데 지금은 온갖 잡것들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교 애들이 있다.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네. 그 사람들 지금 단톡방 같은 거 보면 참혹해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최재형 씨 동기들 단톡방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법대 7호학번들이거든. 네. 이거는 아스팔트 구구도 그거 가서 있으면은 좀 민망해져. 그 정도로요? 정말 황당해요. 이 사람들 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금괴 얘기하고 하고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그런 학벌 위주 출세주의 사회로 키워왔던 일종의 그 생각 없는 괴물들의 민낯인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고 이분들은 그 카르텔의 일원이 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외부의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짓고자 하는 귀족주의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만 겨우 다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얼떨결에 사시 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고 나온 사람이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서울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나 경북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을 되게 무시해요. 처음에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 딱 가잖아? 네. 딱 가잖아? 그러면 나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구교영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예 뭐 저기 글도 많이 쓰시고 좋은 분 아니에요? 저거 경기고 못 나왔잖아. 서울고 출신이야. 미치겠다. 그렇게 진짜. 얘기해. 네.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동무들끼리는 그러면 안 그러냐? 음. 지들끼리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술 취한 척하면서 저기 있잖아. 제가 수석이라고 막 저러잖아. 제가 중학교를 경기를 못 나온 애야. 머리가 나쁜 애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민낯이나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정의감이 발동한 거고요. 갑자기. 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나라는.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윤석열이 내란 때문에 무너졌고 그거 돌이킬 수 없게 됐고 네. 의회도 완전히 장악됐고 음. 그러면 남은 건 우리뿐이다. 이 체제의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라는
간절한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애초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상정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판사라면. 판사에 대한 덕목. 그래도 네. 대법관인데. 대법관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들을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몇 등이었는데 쟤는 몇 등이었어. 이런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볼 때 검찰에 있는 애들이나 저 내란 사범들은 그래도 반에서 한 2, 3등 안에는 들었을 애들 같아. 근데 대통령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걸 보면 저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떠든 사람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 적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학교도 못 다녔던 사람이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막 정말 술 먹으면 탄시간 어떻게 상고 나온 사람한테 그때 상대가 이회창 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정말 못 견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효옥 씨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가 다음에는 대학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뿌리 깊은 얘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시민들은 그분들의 민낯을 모르고 일정한 그 허황된 기대가 있었던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 그거 그렇지 본질이 않다. 드러났다. 생각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내가 네.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안 믿지. 쟤는 콤플렉스 있는 것 같아. 쟤는 좀 판사 못 돼서. 너무 좀 과격하고 말하는 것마다 쟤는 어떻게 저래? 뭐 이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통쾌합니다만은 뭐 저도 뭐 같은 부류죠. 그러니까 같은 부류니까 오히려 더 저는 잘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 알수 정확히 있는 아는 거지. 건데 예. 지금 와서는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너도 서울법대 나왔다고 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 네. 그 상표에 현혹되지 마시라. 상표에 상표에. 우리가 상표에 현혹되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치품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잘 팔리는 거고 네. 그 상표에 현혹되니까 광고 홍보 역량이 세계 제일인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 본론격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지적으로 여느 분보다도 이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별로 없는데 그런 일치가 되는 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경쟁자로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떠오르는데 경쟁자라뇨. 감히 아니 내가 같이 유시민 이제 선배 경쟁이 안 방송도 되지. 하시고 이렇게 해보면은 네. 유시민 작가를 최강욱이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사석에서 가까운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나는 유시민 선배고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노홍철 씨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본인 나름대로 정확히 알고 정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이제 유시민 선배님은 저한테는 극복할 수 없는 그냥 산 같은 분이시죠.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런 글발이나 말발에 비춰보면 저야 뭐 굉장히 한미한 수준인 거고 사실은 이 책 나왔을 때 그 개정 증보판이라는 이름으로 새 책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내가지고 지금. 방해할 줄은 몰랐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유감이죠. 그거를 네. 한 꼭지 더 써가지고 새 책이라고 내버리면 그러면서 경쟁자를 만들어 버려 바로. 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이거 써서 먹고 사는 전업 작가고 너는 어쩌다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온 뜨내기가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는 조기축구 하는 데인데 메시하고 마라도나가 와서 함께 뛰면 어떡합니까? 한강 작가는 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아유, 그런 그러니까, 분들하고 예. 감히 예.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그 정말 끝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야 뭐 이제 언제까지 자유의 몸이 아니신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정권 출범하자 빨리 입각해라 네.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자리들을 많이 제안하고 계신데 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놀 계획을 하고 있죠. 좀 편하게 신나게 놀 계획. 그러니까 이제 속 터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몇 번을 설명해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맨날 헷갈려. 날짜도 몰라 보니까 맨날 헷갈리고 뭐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 심지어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형님 사무실은 지금 어디 나가세요? 무슨 사무실? 그러면 아니 변호사 해야죠. 그럼 야 이 자식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무슨 뭐 저기 10년 동안 앞으로 뭐
저기 공직은 못 간다더라라는 설부터 10년 설, 5년 설.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선거법 저걸만 많이 보셨으니까 예. 10년 설, 5년 설, 4년 설, 2년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고 변호사를 못 하는 게 이제 추가 2년 해서 그렇죠, 이제 네. 2027년까지 제 환갑 때까지 못 하는 건데 음. 그 안에 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방식을 좀 발견한 게 있어요. 다행히 이 책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어 하시고 그래서 강연하면서 시민분들도 좀 뵙고 우리 강원국 선배님이 저한테 그거를 권하시더라고. 너는 강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선배님이시거든. 네. 왜요? 그랬더니 유시민 선배하고 네가 경쟁을 해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연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 왜요? 유시민 선배 강연 잘하시는데 그랬더니 유시민 선배님은 체질적으로 강연하시는 걸 싫어해. 강연을 하면 기가 빨린다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너는 청중들 앞에 세워놓으면 더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먹고 살기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니, 그래 이제 정말 이제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을 바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바꿔야 되냐? 이로운 진보, 의로운 보수로. 이로운 진보가 나오고 예. 의로운 보수가 나와야지 우리 정치가 잘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거를 그 한겨레 출판 사장님도 보니까 기자 출신이신데 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나 그래요? 만나가지고 나 여기 바꾸는 게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후속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의로운 보수, 이로운 진보. 그러니까 그다음 후속작이 또 있어요. 해로운 보수, 해로운 보수, 불량한 진보 뭐 이런 거 계속 뭐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여전히 살아있는 내란 잔당들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